그래서 요 네모칸 안에 있는 걸 다 알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간 박민석입니다. 오늘은 문학 개념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얘는 시를 공부하려고 할 때 그 시를 이렇게 읽어라 하는 방법 제시가 절대 아니고요. 문제 풀다가 갑자기 모르는 시를 마주쳤을 때 우린 그 시를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해야 될 거잖아요. 그 파악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건 수능 기준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신에도 적용돼요. 왜? 내신에서 보통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는 건 모르는 외부 작품이 갑자기 나왔을 때 그 당황하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내신이 망쳐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도 활용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모르는 시를 마주쳤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구독, 좋아요. 시를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화자 중심인 시와 대상 중심인 시. 요 두 가지로. 작가가 시를 씁니다. 작가의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 했었죠?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시로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시는 곧 말입니다. 그 말을 글로 써놓은 것 뿐이죠. 근데 그 말을 쓰려고 할 때 작가는 어떤 고민부터 시작하냐면 1번은 이거예요. 화자가 없는 시는 없어요. 화자라는 말 들어본 적 없는 친구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냥 시에서 말하는 이. 시라는 건 말인데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냐 이거죠. 화자를 설정할 땐 이런 고민 속에 이루어져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모든 표현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진다고. 화자를 설정한다는 게 첫 번째로 이루어진다는 건 주제 강조를 위한 첫 계획을 짠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게 하는 게 가장 이득일까? 예를 들어 이별에 대한 시를 쓸 거라면 막 이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혹은 이별 중인 사람, 뭐 이런 거, 혹은 배고픔에 대한 시를 쓸 건데 작가가 배고프지 않아요. 그럼 화자는 설정하는 거죠. 지금 막 한 3일 굶은 사람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강조된 누군가여야 해요. 그 상황에 딱 처해 있는 사람이 말하면 가장 격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시의 어떤 주제가 훨씬 더 강조되게 되겠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작가랑 화자는 되게 다르다. 왜? 작가가 고민해서 캐스팅해서 설정한 인물이 화자이기 때문에 작가와 화자는 같을 수 없어요. 선생님, 시 중에 자기 이야기를 쓰는 그런 작가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 화자는 만약에 작가랑 거의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작가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그 순간의 내용이 엄청 강조된 사람일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작가의 모습과는 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알아주세요. 작가랑 화자는 되게 다르다. 되나요? 화자를 설정했어요. 이젠 두 번째 뭐에 대한 고민할까요? 대상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얘는 뭐에 대한 고민이냐면 뭐에 대해 말할까 이거죠. 누가 뭐에 대해 말하게 할까 한 다음에 3번으로 이제 그러한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적인 측면을 고민하다가 여러 표현법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강 그리고 다다음 강에서 두 강에 걸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공부할 때 그 표현법 관련해서 이것들을 알아야 해 하는 것들을 싹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누가 뭐에 대해 말할까에 대한 결론은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 상황의 영향은 받겠지만 결국 내가 그래서 어때? 라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겠죠. 작가 자신 말고 화자 자신. 누군가 말은 하고 있긴 하지만 화자가 자기의 어떤 심정을 얘기한다기보단 어떤 대상에 대해 대상은 어떻고 이런 특성을 가졌고 그 대상에 대해서만 하루 종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결국 그걸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겠죠. 주제는 언제나 간접적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자가 자신의 심정을 말하는 것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좀 비교적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고요. 얘는 비교적 되게 간접적인 측면이 강해진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 하루 종일 쭉 얘기하고 시를 끝내요. 그러면 그 대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뭉쳐야 주제가 나오겠죠. 결국 우린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읽는 거고요. 우리의 목표는 대략적 주제 파악이에요. 요거 하려고 하는 거죠. 선생님, 자세한 주제도 알아야 내용을 공부할 수 있지 않나요? 첫 번째, 대략적인 주제도 모르면 자세한 주제는 절대 모른다. 두 번째, 자세한 주제적인 내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 거냐면 문제의 각 선택지 내용 그리고 보기의 내용으로 더해서 합쳐서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풀이 상황에서 그 시를 모르는 작품이어도 완벽하게 그 문제들은 다 풀어낼 수 있는 이유는 대략적인 주제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이죠. 목표를 잘 설정하세요. 자세한 내용 파악 말고 대략적인 주제 파악이면 돼요. 됐나요? 왜 요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지. 누가 무엇에 대해 말할 때 결론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화자 중심인 시, 두 번째는 대상 중심인 시. 더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제를 드러내는 그 시에 대해 읽는 법을 좀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해볼게요. 첫 번째, 화자 중심인 시는 상황을 파악하세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는 거죠. 긍정, 부정의 내용을 더해 갈 거예요.
파악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파악하면 좋은데 최소한 긍정, 부정은 파악하라는 거예요. 긍정, 부정으로 내용이 끝나버리면 되게 후져지고 허전해집니다. 하지만 긍정, 부정도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긍정, 부정은 중요한 말이 있죠. 기준, 화자입니다. 화자가 좋아하면 긍정이고요. 화자가 싫어하면 부정이에요. 내가 좋아하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화자가 긍정적인 상황인지 부정적인 상황인지, 화자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리고 태도,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냐 하는 건데, 상황이 긍정이면 그걸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겠죠. 근데 만약 상황이 부정이라면 1번, 2번, 3번 정도의 가능성을 보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게요. 예전 모의고사나 아니면 현재까지 이어지는 내신 작품의 대부분은 이런 구성이었어요. 부정적인 상황 속 극복 의지를 보이냐 아니면 체념하고 포기하고 마냐, 요 세트. 즉 극복 의지를 그래서 보여 안 보여 이렇게 파악하는 게 예전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경우였는데, 요즘은 어떤 것도 많이 나오냐면요, 요즘 모의고사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그냥 긍정을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자연을 즐기는 그런 시 있잖아요. 혹은 부정 플러스 긍정, 극복 의지도 체념도 아닌, 둘 다 아닌 시. 이겨내려고 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의 슬픔을 그냥 느껴버리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엄청 그리워해요. 그리워하는 것 자체는 극복 의지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체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성해요.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피는 것에서 끝나요. 요즘은 요 세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졌죠. 옛날에는 부정적인 상황이 80% 이상일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지 포기하는지만 봐 라고 쉽게 말했다면, 요즘은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요 네모칸 안에 있는 걸 다 알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일 땐 그냥 긍정인데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만큼은 파악하면 좋겠죠. 그 다음 부정적일 때 그걸 이겨내려고 하니 아니면 포기하니, 아니면 가능성이 요즘 높단다, 둘 다 아니어서 반성하거나 슬퍼하거나 아니면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까지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 슬픔은 정서적인 슬픔과 다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슬퍼함이에요. 슬픈 상황에서 그저 슬퍼하고만 있다면 되게 소극적인 태도긴 하겠죠. 하지만 슬퍼하고 있다고 해서 얘가 완벽하게 포기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아님에 넣었어요. 슬프지만 그걸 이겨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슬퍼하고만 있는 거잖아요. 돼요? 다시 상황을 파악하세요. 긍정적인 상황인지 부정적인 상황인지, 할 수 있다면 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보세요. 긍정일 땐 긍정이겠죠. 하지만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할 거예요. 보이는 만큼만. 보이는 걸 외면하지 말란 얘기예요. 두 번째, 부정일 땐 극복 의지를 보이는가 아니면 포기하고 마는가, 아니면 성찰, 슬픔, 그리움 같은 대표적인 다른 어떤 태도들을 보이는가를 보시라는 거죠. 약간 내신 느낌의 시일 거고 너무 대표 작품이에요. 상황은 어때 보여요? 부정. 그리고 보이는데 파악 안 할 필요는 없겠죠? 이별했어요. 두 번째, 태도. 태도에서 팁 드립니다. 태도는 후반부의 태도가 중요해요. 처음에 엄청 이겨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포기해요. 그럼 그 사람은 포기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포기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겨내려고 마음을 고쳐먹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극복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여요? 뒤에 내용 쭉 보시면 어때요? 태도는 이별의 상황 속에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는 작품이구나. 끝. 요거예요. 첫 번째. 상황 어때요? 선생님 긍정인지 부정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위에는 갑자기 애국가 얘기 나오고 새들 얘기가 쭉 나온다 쳐요. 근데 뭐를 하고 싶다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순간 이렇게 말해요. 나도 1타 강사 되고 싶다. 부정적인 상황이라고요. 왜? 바라는 게 있는데 못 이뤄서 그걸 바라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행복할 땐 그래도 내가 이걸 가져서 행복해 라고 말하겠죠. 말하는 그 순간 얘가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날아갔으면 하는 바라는 지점이 있는데 지금 그 바라는 걸 갖지 못했어요? 부정이네요. 태도는 어때요? 날아갔으면 하는 소망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아까 말 안 했으니까 버리고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뭐죠? 부정적인 상황에서 체념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돼요?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뭐로 더해진다고요? 보기 내용이나 선택지 내용들이 더해질 거라고요. 이거 올해 수능에 나온 작품인데 이용학의 그리움이에요. 제목에서 티가 나죠? 뭔가를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내용 보세요. 상황은 어떻죠? 부정일 거예요. 그리워하는데 그 그리운 대상을 만나지 못하니까. 두 번째, 태도는 어떠냐고요?
둘 다 아님, 그저 그리움, 마음을 보이고 있다. 끝. 돼요? 부정적인 건 어떻게 하는데요? 어쩌자고 잠을 깨요. 그리운 곳, 참아 그리운 곳.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쭉 보면서 결론 내리기 위해 한 번 읽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지?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그 태도가 어떠한가? 봤더니 부정적인 상황 속에 그리워하고 있어요. 뭘? 내용을 쭉 보니까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 너라는 사람도 그리워하지만 결국 작은 마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운 곳, 장소를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뭐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건 약간 팁적인 건데 시에서 고향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상실이고 그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고향은 무조건 상실의 대상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상실하지 않았는데 고향이 시에 나오는 경우 없어요. 돼요? 어우 빡세네요. 그죠? 상황 부정. 왜 안 잊히는지 몰라? 잊히지 않는 게 있는데 그곳에 지금 있지 않으면 부정인 거예요. 태도, 그리움, 끝. 근데 이게 여러분 추가적인 이야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움 표현하면서 되게 찡찡대는 거예요. 두 번째,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되게 그림 그리듯이 자세하게 제시하는 거죠. 여기엔 뭐가 많이 사용된다고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감각적 이미지라는 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 시는 어떤 것 같아요? 얘 같아요? 얘 같아요? 보여요? 그리운데 지금 가지 못하니까 시로나마 엄청나게 막 자세하게 그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는 거죠? 아 거기 가고 싶다. 근데 못 가니까 슬프다. 이런 거잖아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얘기할 수 있으면 끝나요. 이건 극복하겠다. 이겨낼 거야. 또 아니고 나 고향에 가는 거 포기했어. 이런 것도 아니니까 둘 다 아닌 그저 그리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 아래 주제가 먼저 있고 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려고 이런 표현을 썼구나. 예를 들어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고향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그리려고 노력했구나. 이런 내용 말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돼요? 아까는 수능 기출이었다면 얘는 9월 평가원 기출이었던 것 같아요. 상황은 어떻죠? 느껴요? 마음에 들지 않아라 하고 쭉 내용 봤더니 뒤에까지 계속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잖아요. 태도는 어때요? 이걸 알았으면 좀 더 쉬웠는데 영이라는 건 뭐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혼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즉 자유를 말해야 되는 현실 속에 영혼이 죽어있다 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 의지라고 봐야 돼? 좌절이라고 봐야 돼? 둘 다 아니겠죠. 뭐 하고 있죠? 영혼은 죽어있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반성하고 있고요. 왜 부정적인 자신을 인식하면 그걸 계속 말하는 건 반성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공부를 맨날 시작해야지 했는데 지금 12월 30일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나는 진짜 공부 시작 안 한다. 별태도 안 보였어요. 부정적인 나의 모습만 말했잖아요. 근데 반성이죠. 왜?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말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할 어떤 문학적인 어휘력이 길러지면 할 수 있는 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자신을 비웃는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는 내용까지 캐치할 수 있으면 끝나요. 여기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억압 속에 자유를 말하지 않은 채 그저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이러면 끝나는데요. 엄청 고차원적인 얘기 같지만 여기서 별로 발전한 얘기 아니잖아요. 돼요? 마지막 상황 긍정 같아요? 부정 같아요? 부정 같네요. 그죠? 엄청 슬퍼하니까. 그러다가 이게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끝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보자마자 영탄법 이거 되게 중요하겠다 아는 거예요. 영탄법을 그냥 알면 감탄사를 사용했다 이 정도만 아는데 여러분 감탄사를 괜히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엄청 그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가 보다. 주제랑 밀접한 관련이 있나 봐. 봤더니 들려오는 종소리. 뭐야 눈 감아도 오히려 뭐야 긍정이잖아. 첫 번째가 부정이었고 뒤에가 긍정이면 긍정의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세하게 본다면 얘는 과거였고요. 얘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있네요. 그러면 현재가 긍정이니까 상황은 긍정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가 쭉 보다가 여기 높으니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긍정을 버리긴 좀 그래요. 왜? 이만큼이나 있으니까. 근데 또 하나 그 긍정적인 인식 속에서 기다림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긍정 플러스 부정이에요. 그리고 저 같으면 써놓겠죠. 이 부정은 마지막 부분만 그렇다. 마지막에 집중해라 하는 건 태도였죠. 이건 상황이니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상황 속에서 일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도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의 태도는 어때요? 긍정 플러스 기다림이죠. 돼요? 그래도 긍정이니까 긍정을 이어준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이 일부 마지막에 있었는데 거기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다림의 정체가 아마 시의 내용 파악에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돼요? 실제로 이 시의 자세한 내용을 보기를 통해 보거나 아니면 공부해서 본다면 일제강점기를 지나왔다. 그래서 황복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 화합에 이르지 못하는가? 뭐 이런 시가 돼요. 공부할 때 들으면 그럴듯하죠. 근데 혼자 이걸 읽어낼 수 있냐고요. 근데 또 하나, 그렇게 그럴듯하게 읽어낸 내용과 우리가 파악한 내용이 되게 다르냐고요. 껍데기 똑같잖아요. 알맹이를 채우는 건 뭐가 해준다? 문제의 나머지 내용들이 어쩔 수 없이 해주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문학은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출제자의 어쩔 수 없음에 집중해서 우린 그걸 다 받아 먹어야 돼요. 출제자가 시의 내용을 아예 안 말하고 네가 다 맞춰봐 하고 주관식으로 낼 수가 없어요. 다 객관식의 내용들 속에서 시의 내용들이 스포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받아먹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대상 중심인 시. 대상 중심인 시는 대상에 대해 하루 종일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을 가지고 주제를 되게 간접적으로 표현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대상이 뭔지, 어떤 특징을 주로 말하고 있는지. 하루 종일 말하는 건 그게 주제 강조에 도움이 되니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자는 건지, 그러지 말자는 건지, 아니면 넌지시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뿐인지까지 파악해야 돼요. 그럼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 여기서 팁. 주된 대상이 자연물일 때 있잖아요. 근데 시의 주제는 언제나 인간의 삶과 관련된 게 주제거든요. 표현이 자연물에 대한 묘사, 자연물의 특징 제시로 이루어져 있다면 자연물 같은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즉 여기서 속성을 뽑아와서 걷다가 인간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즉 긍정이면 그런 사람이 되자. 일 확률이 있고요. 또 부정. 그런 사람 좀 되지 말자. 혹은 둘 다 아니라면 우린 그러지 않는가. 이런 얘기하는 시가 된다는 거죠. 대상 중심인 시의 내용 파악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내신스러운 시긴 하죠. 너무 대표작이라. 폭포. 대상 폭포다. 특징은 어때요? 무서움 없이 떨어짐. 그리고 엄청나게 나열된 거 보여요? 특징들 엄청나게 나열된다. 긍정이냐 부정이냐? 고매한 정신. 이 고매한의 뜻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아, 폭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구나. 종합하면 뭘까요? 폭포처럼 살자. 폭포처럼이 뭔데? 그때 이제 특징들이 파악된 걸 그때 말하는 거예요. 폭포처럼 살자는 시예요. 돼요? 즉 부정적인 어떤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절벽을 떨어진다는 건 그 현실에 몸을 맡기고 대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기색도 없이 뭐 하자? 저항하자. 뭐 이런 얘기죠. 되냐고요. 꽃이 피었다. 꽃인가? 하다 쭉 보니까 나무죠. 여기 보니까 나무 쭉 그러다가 나무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나무구나. 나무의 특징은 뭐죠?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고 마지막에 보니까 티욕으로 푸르다. 3번 긍정이냐 부정이냐? 긍정인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왜? 가르침. 즉 속성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얘기죠. 우린 나무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수학이라는 건 말을 꾸며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학문인데 수사법 뭐 이런 얘기 하죠. 여기 나온 게 반어법이 되는 거고요. 나무는 아름답게 쭉 무언가 꽃도 피우고 푸른 이파리를 쭉 내뿜고 있지만 결국 속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즉 어디에서? 도시에서 인간은 웃으며 살아가지만 결국 마음속엔 도시가 주는 악영향으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시가 되는 거죠. 나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 중심인 시에 딱 느낌 오나요? 얘도 평가원 기출인데요. 새. 대상은 새겠네요. 보통 제목에 나와요. 새는 어때요? 몸뚱아리가 크고 새장 밖으로 못 나가죠? 그러다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걸으면서. 뭐 하지 않고? 날지 않고. 긍정으로 보고 있나요? 부정으로 보고 있나요? 부정으로 보고 있네요. 새가 걷는데 어쩌라고? 새처럼 날지 않고 걷는 것에 익숙해져서 걷기만 하는 사람. 처럼 되지 말자. 돼요? 즉 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건데 걷는 거라는 일상에 익숙해져서 본질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린 우리 반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배워도 이렇게 배워요. 결국 내용 주제를 배워도. 근데 읽어낼 수 있잖아요. 되냐 이거죠. 시를 읽는 법에 대해 요 정도 해봤다면 두 번째는 시어와 식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는 구독, 좋아요. 대략적인 주제 앞에서 했던 걸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말의 의미도 물론 사용되겠지만 그 말의 의미보단 결과적으로 시 안에서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문맥적인 의미 파악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어떤 말로 꾸미고 있는지, 어떤 말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긍정, 부정으로 출발하세요. 그리고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파악하세요. 긍정, 부정이 출발점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긍정, 부정이 결말이 되면 좀 후져져요. 불 대 불 한번 매치 붙여봤는데 요 불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학생들한테 불의 의미를 말해봐. 이러면 뭐 이런 얘기해요. 일제강점기, 시대적인 아픔, 민족적인 어떤 불의 의미를 읽어내세요. 지났으면 좋겠는 현재. 왜?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근데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지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로 만나자. 물은 긍정일 거예요. 왜? 그걸로 만나자고 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물이 긍정이고 불이 부정인. 어떻게 보면 불의 일반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은 뭐 그런 시가 되겠죠. 그리고 불 꺼지는 소리를 말하면서 그때는 하늘로 오라고 하네요. 돼요? 지났으면 좋겠는 현재. 돼요? 근데 뒤에 보면 어때요? 오른쪽에. 즉 이 불은 어떤 걸 기준으로 봤을까요? 서술어를 기준으로 봤겠죠? 불이 지나다. 그런 뒤에 만나자 라고 말하니까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현재이고 부정이구나. 부정 플러스 지났으면 좋겠는 현재. 돼요?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수식어 제일 아름다운 불. 끝났죠? 긍정. 3월에 즉 봄이 됐을 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따뜻함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몰라요 그 이상은. 근데 문제에서 줄 거예요 이제. 우리의 결론은 딱 요거. 요 불은 긍정이다. 이러면 돼요. 그럼 고요한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저도 이 영상 찍는데 자꾸 밖에서 무슨 소리 나고 지금 오토바이 지나가고 짜증나 죽겠거든요. 고요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시에서 고요함은 부정이겠죠. 왜? 기준은 서술어였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라 라고 말하니까 부정 플러스 알파 겠네요. 이 고요함은 아마도 일반적인 시끄러울 때의 고요함이 아니라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고요함을 싫어하죠. 아까 이 사령이라는 시를 기억한다면 억압 속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병들어서 영혼이 죽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고요함이라는 건 아마도 말하지 않음, 표현하지 않음, 행동하지 않음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평가원 기출. 얘랑 얘만 볼게요. 샛별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샛별만 볼게요. 샛별은 부정이었어요. 왜? 수식어 날엔 날개입니다. 떨던 인 거예요. 그리고 서술어 수무라 이래요. 와 샛별이 부정이기 힘든데 여기선 왜 그러지? 날에 떨던 샛별이어서 그래요. 그냥 샛별의 의미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가 아니라 그래서 진한 글씨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날에 떨던 샛별이라고. 아마도 힘들게 뭐 갖고 있던 희망? 어둠 속에 날에 떨던 샛별이니까 그건 이젠 지금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에선 더 이상 날개 떨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젠 숨어. 이젠 더 이상 힘든 상황 속에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뭐 이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기준으론 그닥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거. 돼요? 쌀이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향기로운 쌀이순 이어서 수식어로 볼 땐 긍정이에요. 근데 서술어 부정이네요. 사양하라 라고 말하니까. 사양하라라는 건 거절한다는 거잖아요.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긍정적인 상황 속에 왜 이 쌀이순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얘를 왜 사양하라고 말하지? 긍정적인 의미 같긴 한데 지금 상황에선 큰 이 향기로운 쌀이순이라는 건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건가? 이 정도까지 고민. 원래 내용은 서로 양보하라는 거예요. 왜?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지금 서로 경쟁을 좀 멈추고 사슴과 토끼는 서로에게 사양하며 같이 놀아 먹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 보세요. 실제 평가하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날에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쌀이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향점, 되게 긍정. 그리고 지향점이라는 건 무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향하는 거니까 부정 상황 속에서의 되게 긍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어떤 결론을 냈죠? 날에 떨던 수무라. 되게 뭐야 이거 부정인 것 같은데요? 맞죠?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시였다고요? 최소한 뭔 아니에요? 되게 긍정은 아니죠. 하나 더. 향기로운 쌀이순 그 자체는 좋아 보이죠. 근데 이렇게 묶이면 사양하라가 중요해요. 지금 그닥 의미를 갖지 못해서 사양해도 되는 것. 부정적인 의미가 섞인 것.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지향점이 아니었으니까. 지향점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향해가는 되게 긍정적인 것. 돼요? 요 정도? 오늘 시 읽는 법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그리고 시어 식구의 의미를 파악할 땐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되는지, 대략적인 의미를 어떻게 해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 얘기해봤습니다. 이후에는 표현법적인 측면에 대해 그리고 시에서 알아야 할 말들을 정리해서 시에 대해 끝내볼 거고요. 그 이후에 소설에 대해 간단하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